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45살인 남자입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하지만 아직 젊으니 세월에 대한 한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때 아나무인의 장모 덕에 아내까지 잃을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쉬다가 그때 일이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이미 시간도 꽤 지난 터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이야기할까 속을 답답해하고만 있었어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괜히 속만 답답하네. 원래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떠올라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괜히 허공을 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아내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끔 떠오르면 한숨을 내쉬다가 이렇게 좋은 사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많은 분들이 계신 이곳에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렇게 사업가가 되었네요. 저는 지방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대기업에까지 취업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저는 대학 동기이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는데 대기업도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이 내부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심리 상담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연애로 좀 하는 게 어때? 좋은 사람이랑 서로 의지도 하고. 나 봐라. 연애하고 얼굴 폈다는 소리만 듣고 다닌다. 연애? 연애는 뭐 아무나 하나. 난 사실 그것도 관심이 없네. 야, 명규야. 너 진짜 큰일이다. 안 되겠다. 그러다 확 가는 거야. 우울증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줄게. 에이, 됐어 임마. 이 자식아, 잔말 말고 만나봐. 정말 내가 보장하는 좋은 애야. 저는 그렇게 친구가 등 떠미듯이 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학교의 후배였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인상이 좋아서 보고 있는 저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임효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규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새 저는 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저보다 누나 같아요. 어찌 보면 무례한 제 말에도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늙어 보이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니요. 품이 넓은 분 같아요. 제가 사실 남한테 제 이야기 이렇게 쉽게 꺼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효정 씨한테는 자꾸 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무례하게 느끼신 건 아니죠? 죄송해요. 무례하긴요. 제가 원래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랬어요? 이거 더 죄송스러운데요. 남자 만나러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든 격이니 이제부터 즐거운 얘기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를 직업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사람도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뭔가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에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나다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면서부터 더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도 30이었고 결혼을 한다면 꼭 그 사람과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귀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기는 했지만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직업을 가진 여자친구가 자기의 힘든 이야기는 남자친구인 저에게 말하고 풀기를 바랬거든요. 효정아, 너도 이제 나한테 너 힘든 이야기 같은 거 털어놔. 내가 항상 너한테 징징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러자 항상 해맑은 표정을 하던 여자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명규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졌어.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내 힘든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하면서 사실 나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귀면서는 남한테 티를 내지 않는 여자친구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눈에 띄게 지치고 힘든 내색을 했어요. 그럴 때면 제가 묻고는 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 얼굴에 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엄마랑 좀 다퉜어. 다툰 것도 아니지.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나 어릴 때 아빠 살아계셨을 때는 엄마가 나랑 언니들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줬던 것 같은데 아빠 돌아가신 후로는 엄마도 많이 힘들었나 봐. 예민해지고. 사실 혼자서 우리 키우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 엄마 덕분에 내가 심리상담가가 된 이유도 크지만.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열심히 들어줄 준비를 하면 여자친구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건 왜 저희 둘 사이는 그 어떤 커플들보다 건강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무탈하게 연애를 한 끝에 제 청혼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지방에 사는 저희 부모님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효정아, 오늘 만나 뵙기로 한 거 맞지? 엄마가 지금 이래저래 정신이 없나 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 뭐라고? 나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 그게 언니가 지금 베트남으로 형부랑 이민을 갔거든. 엄마가 지금 거기 갈 준비 중이라서. 미안해. 엄마 만나는 건 안 되겠다. 우리 결혼도 그냥 미루자. 뭐라고? 지금 예식장이랑 다 예약해뒀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히스테릭하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런 면이 남아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가족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여자친구와 얼른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인사는 나중에 드리고 그냥 우리 결혼식 진행하자. 결혼식에는 오시겠지? 저의 물음에 여자친구가 만나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안 올 것 같아. 베트남 들어가서 살겠대.
엄마가 내 결혼은 관심 없다고 알아서 안 해. 명규 씨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이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여자친구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5살 터울의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언니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고 장모님도 언니와 함께 살러 가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내 명의로 된 집도 팔아치워버리고 그 돈 언니한테 보내고 난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이런 내가 어떻게 명규 씨랑 결혼을 해? 다시 생각해보자. 미안해.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능력이 됐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사정을 설명해 드렸더니 오히려 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며느리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아휴, 애미가 돼서 첫째 닮은 딸인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참 매정한 사람이네. 엄마 아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결혼식 진행해. 그리고 신부 입장할 때는 너희 둘이 같이 들어가면 되잖니.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당시 여자친구도 기운을 얻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명규 씨 만난 게 정말 제 인생의 행운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아내 쪽 혼주석을 비워둔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베트남에 이민이어 가서 정착하고 사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도 동생과 본인 딸 결혼식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 당일에도 오지 않는 장모와 처형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명규 씨, 여보, 나 임신 5주 차래. 뭐? 정말? 효정아, 고마워. 몸은 괜찮아?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데 그래도 괜찮아. 원래 이 정도 입덧은 다들 하는 거니까. 그래.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내일 연차 쓰고 일찍 퇴근할게. 하지만 아내와 병원을 가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배를 움켜쥐고 하혈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고 그렇게 아내는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 아내의 허망함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어요. 효정아, 그 애는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우선 너 몸부터 추스려야겠어. 일은 잠시 그만두는 거 어때? 아니야. 나랑 상담 진행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나 없으면 어떡해. 안 돼. 난 괜찮아, 여보. 보통 유산을 하면 출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 저는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좋은 음악도 틀어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아내가 일을 하러 가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와중에도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러 간지에 대한 건 얼마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하는 적이 없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나도 힘들다고. 이번에는 얼마를 달라는 건데? 뭐? 그렇게 큰 돈이 나한테 어딨어? 됐어. 엄마랑 나 연 끊고 살 거야. 연락하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엄마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면서 살지 않을래. 통화를 마친 아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더니 눈물이 범벅이 돼서 저를 보고 억지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언제 왔어?
방금. 근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아니야. 아니긴, 내가 다 들었는데. 효정아, 나 네 남편이야.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게다가 가족에 관련된 일인데 나한테 다 털어놔. 제 말에 고민을 하던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한국에 있을 때 형부랑 카페를 운영하다가 말아먹고 도피하듯이 베트남으로 떠났거든. 내 명의로 된 집도 그 빚 갚는 데 다 썼고. 근데 엄마는 언니한테 가더니 거기서 생활할 자금도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 처음에는 보내줬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장모와 처형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장모님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너무하시네. 앞으로 장모님 전화 받지 마. 지금 해달라는 게 얼만데? 아니야, 됐어. 당신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이것까지만 해드리고 다시는 해주지 말자. 내가 말할게. 정말 그러지 마. 그럼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할게. 여보. 장모님에게 저는 전화를 걸었고 뻔뻔하게도 필요한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보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런 요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 남편 생겼다고 쪼르르 일러 바치기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한 돈으로 처음으로 온전히 적금을 붓고 생활비로 쓰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의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할까, 내 아이디로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제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믿을 만한 기업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를 하고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 곁에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직 초반이잖아. 그리고 뭐 잘 안 된다고 해도 어때? 우리 아직 젊고 나도 일하고 기회는 많아. 저는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고 결국에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직원 3명을 두고 운영하던 회사가 점점 몸짓이 커져서 20명 이상을 직원으로 두게 되었어요. 제가 창업한 회사는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려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너 몸은? 당장 병원 가자. 병원 다녀왔어. 초음파 사진 보여줄까? 아직 아기집밖에 없긴 한데 아, 보여줘. 몇 주 차래? 이제 5주 차야. 근데 나 좀 불안해. 왜? 또 잘못될까봐 걱정되는구나? 나 이번에는 우리 애 건강하게 낳고 싶어. 그래서 일도 잠시 휴직하고 태교에 힘써볼까 해. 그래, 효정아.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내가 가서 도우미분 알아볼게. 너 절대 휴식이야. 알았지? 그렇게까지 휴식할 필요는 없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조심하려고. 그때는 엄마 때문에 내가 사실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래.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나 입덧이 좀 심해. 첫 번째 임신에서 그렇게 유산을 경험한 후에 두 번째 임신이라 저도 아내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도 아내는 임신 중독증에 걸렸어요. 항상 두통을 달고 살고 몸이 붓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6개월 차부터는 가사 도우미분을 불러서 집안일을 하나도 손에 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최고로 좋은 산후조리원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내도 산후조리원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도 당시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계셔서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심 끝에 저는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자네가 웬일인가? 장모님, 효정이 다음 달에 아이 낳는 거 아세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효정이가 임신 중독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출산하면 산후조리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머니 와서 좀 봐주시는 거 어떠실지 제가 용돈은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데 내가 가봐야지. 그럼 항공권 끊어줘. 내가 짐 싸서 바로 들어갈게. 나도 한국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장모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 신혼집에 짐을 풀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좋네. 우리 사이 성공했나봐? 네? 결혼하고 나니까 제 운대가 풀려나 봐요. 사실 요즘은 뭐래도 잘 되네요. 저는 장모에게 아내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좀 잘 됐네. 사업한다며? 나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보일까? 아흐, 농담이야, 농담.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장모가 오고 나서 아내가 처음에는 괜한 짓을 했다고 저를 타박했지만 예상외로 장모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봐주자 고마워했어요. 여보, 고마워. 엄마가 할 집만 먹으니까 나 이상하게 힘이 나. 그래? 다행이다. 나 사실 급한 마음에 장모님 모시라고 하긴 했는데 괜히 연락해나 걱정했거든. 근데 장모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우리 엄마도 철들었나 봐. 어릴 때 먹던 엄마 밥이랑 간식 먹으니까 나도 옛날에 좋았던 생각도 나고 엄마도 이해하게 되네.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많이 컸고 아내가 임신 중독으로 힘들어하던 터라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내도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장모가 술의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장모를 깨웠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뭐해? 나 배 펴주러 간다더니. 왔냐? 내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또 밥 해야 돼? 지겨워. 나 갈란다. 베트남으로 다시 갈래. 아니야. 방에서 편하게 쉬세요. 장모는 툴툴대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같이 왔어? 시장 갔지. 밥 좀 차려줄까? 자네 좋아하는 굴비도 있는데 굽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장모님. 들어가셔서 쉬세요. 자네가 입금해준 돈은 잘 받았어. 역시 사업가라서 그런지 통이 크다니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네. 이해해줘? 네,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장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처음 일주일은 아내 출산 전처럼 요리도 해주고 아내를 잘 챙겨주었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핑계를 대며 일할 사람을 구하라는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 베트남에서도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힘들다. 이거 봐. 병원에서 손목에 인대가 나갔다고 이렇게 붕대까지 감아줬잖아. 아유, 장모님 괜찮으세요? 이를 어째? 요즘 보니까 산후도우미라는 게 있던데? 그런 사람 들여서 전문적인 식단으로 우리 효정이 밥도 해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우리 예쁜 손녀도 보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소풍 아프신데 그렇게 해야죠,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일하러 와서 돈도 못 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효정이가 장모님이 오시니까 알게 모르게 안정감을 얻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뭐. 그날 이후로 저는 산후도우미를 쓰게 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분이 영양에 맞게 음식도 차려주고 아내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모에게 주던 용돈을 계속 주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으면 은근히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좀 줄여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내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일 그만두려고요. 예? 갑자기 왜요? 사모님 어머니가 저희를 너무 구박해요. 어찌나 막말을 하는지 일도 전보다 2배, 3배는 더 해야 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장모님 왜 그러시지? 저는 집 청소하고 요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애까지 맡기고 혼자서 난장판이되도록 술만 마셔야 돼요. 이거 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없으면 수정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주머니 그만두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제가 월급을 좀 올려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휴... 알겠어요. 그 사실을 아내에게도 말했더니 아내도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았고 회사에 신경 쓸 게 많아서 집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 아내와 관계도 소원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어쩐지 돈만 주고 집안일에 신경을 끄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모는 저희 신혼집에서 산 기간이 2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소원해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아내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효정아, 왜 울어? 미안해. 내가 좀 무심했지. 아니야, 나 당신 이해해. 집에 우리 엄마가 맨날 술만 퍼먹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붙이겠어. 내가 다 미안해. 뭘 미안해. 그나저나 장모님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려는 거야? 베트남 안 가신대? 몰라. 언니랑 연락도 안 되고 엄마도 갈 생각이 없어. 나 출산 전에 엄마가 와서 엄마 노릇 해주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어. 친구들이 친정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항상 부러웠거든.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 나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쭉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이런 말 처음 듣지. 뭐? 그럼 중학생 때부터 할머니랑 산 거야?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내 상처고 난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번에 알았어. 하나도 극복이 안 됐더라.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말을 요약하자면 아내는 장모님에게 거의 학대를 받다시피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고 급기야 언니만 데리고 살고 친할머니 댁에 아내를 맡기고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내는 항상 장모님과 처형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날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딸을 낳고 나니까 더 그래.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까지 차별대우하고 버릴 수가 있어? 길에 넣고 돈이 필요할 때만 날 찾고 이해가 안 돼.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무지 장모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나에도 가사 도우미분에게 아이를 맡기고 술에 취해 있는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 왜? 또 취하셨어요? 아니야, 멀쩡해? 왜 할 말 있어?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장모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베트남 안 가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처형 댁으로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형은 걱정 안 하세요? 그러자 장모가 빽 소리를 지르며 대답했어요. 베트남에 내가 왜 가? 그 다 부서져 가는 집에 얹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자네가 집을 사주면 내가 나갈게. 자네도 참 독하다. 이 정도로 있었으면 알아서 장모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건지 둔한 건지 원. 네? 집을 내달라고요? 그래, 자네 돈 많잖아. 집 하나 해준 게 어려워? 내가 효정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고개를 흔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장모와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왜 그랬는지 저는 갑자기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이상하리 많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외모부터 아내는 흰 피부에 무쌍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장모님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굵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와 식사를 하며 엄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지 본인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렸습니다. 따거. 자네 뭐해? 아니요. 장모님 새치가 많으시네. 여기도 있다. 아우, 그만해. 염색하게 톤이나 주든가. 용돈 두둑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좀 모으셨으면 지금 전세보증금은 충분히 있으실 텐데 없으세요? 없지. 그거 내가 베트남에 다 보냈는데. 그 말에 아내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 돈을 베트남에 왜 보내? 네 언니가 저렇게 비빌대고 사는데 어쩌냐? 보내줘야지. 아휴, 그때 나 오지 말래. 네 언니 진짜 못돼 처먹었어. 장모의 말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찔러도 엄마를 쏙 빼닮았나 보네. 예전부터 그랬잖아. 뭐라고? 인연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장모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드는데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의 머리카락과 아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다음날 친자검사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도 병원에 그 검사를 맡기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지만 제 촉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아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친자 관계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알렸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아내는 오히려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네. 그랬구나.
내가 엄마 딸이 아니었구나. 할머니가 했던 말도 이제야 이해가 간다. 왜?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날 버린 데에는 아빠랑 내 탓도 있다고 했어. 그게 그럼 효정이 네 탓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나 저 사람이랑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어. 여보, 우리 엄마 좀 내쫓아줘. 나 연 끊고 살래. 아니, 내가 내쫓을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그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장모에게 친자 검사지를 보여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아줌마 내 친엄마 아니죠? 그래서 평생 날 그렇게 괴롭힌 거야? 됐고, 여기서 당장 나가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 이유 없어. 그러자 장모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검사 다 했어. 당신이랑 나랑 친자의 확률이 이거밖에 안 돼.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 장모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손이 발휘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효정아, 미안해. 그때 나도 어렸어. 네 아빠가 밖에서 나온 너를 내가 어떻게 예뻐할 수 있었겠니? 그래도 나 네 엄마잖아. 아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친자식으로 대한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랑 당신 딸은 절대 모를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내 남편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러자 장모가 저에게 애원하더라고요. 김서방, 자네가 어떻게 좀 해봐. 우리 딸이 왜 이러나. 나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 베트남도 못 가. 그럼 나 살집이라도 구해줘. 그러자 아내가 장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나랑 아무 연고 없잖아. 그리고 예전에 내 집 팔아서 언니 다 줬잖아. 그걸로 모자라? 됐어. 나가라고. 아내가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는 질세라 미친 사람처럼 집을 해달라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집 해줘. 집 해달라고. 그럼 나간다니까. 저는 그런 장모에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한테 집을 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머니한테 아무 대가 없이 드린 돈이 있죠? 그거 제가 소송 걸면 아주머니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자 장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내서 욕이나 해댔습니다. 이 미친년 놈들.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갚아?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가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가짜 장모의 짐을 싸서 내쫓았습니다. 자존심은 있었는지 아니면 제 말에 두려웠는지 내쫓기고 나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는 가끔씩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 핸드폰 번호 바꾸려고. 그리고 그 여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수정이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이사 가자, 여보. 그래. 안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생각이었는데 바로 실행하자. 근데 당신 친어머니 찾고 싶지 않아? 찾고 싶어. 나 낳고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날 버렸는지 사실 궁금해. 그래. 우리 한번 찾아보자. 고마워, 여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런지 아내의 심정도 100번 이해가 가고 친어머니를 찾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내의 상처와 한이 어떻게든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내의 친아버지가 일하셨던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아내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후에 아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와 아내는 23살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그분이 계신다는 납골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유골함 앞에 사진이 놓여 있는데 아내와 쏙 빼닮았더라고요. 아내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라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낳았어요? 두 분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도 잘못은 있네요. 그 덕분에 제가 그 죄값 단단히 치르면서 살았으니까. 거기서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내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성장해서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정말 기적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짜 장모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평생 이유도 모른 채 친엄마와 언니라고 알던 사람들에게 괴롭힘만 받고 살았던 아내를 어떻게든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제 아내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비참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혁이는 나랑 똑 닮았네. 이거 봐! 검지발가락 낀 것 같이 똑같아. 그러게, 완전 리틀 명규네. 효정아, 고생했어. 우리 수정이랑 수혁이 잘 키우자. 내가 앞으로는 가정에 더 충실한 가장이 될게. 아이고, 얼마나 더 충실하려고. 당신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좋은 남편이자 아빠야. 항상 고맙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내는 본인의 상처를 이겨내고 심리치료센터를 차리고 원장으로 일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일도 하는 슈퍼우먼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2년이나 얹혀 살면서 아내와 저로부터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걸 갉아먹고 살았던 가짜 장모는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쫓겨나면서도 기세등등했는데 아마 베트남에 사는 친딸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힘들게 사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안정된 곳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떠오르면 괜스레 속이 답답했는데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면서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쓰면서 과거 일을 되짚어보니 저희 부부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이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귀여운 제 두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정답게 잘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고 있어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